2025년 현재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연간 수출입 동향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은 6,838억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역대 최대 수출 실적. 여기엔 숨은 여정이 있습니다. 1977년 12월 22일 100억 불 수출의 날, 사상 처음으로 수출 100억 불을 돌파한 기념식이 장충체육관에서 성대히 거행되었습니다. 48년 전 그날 우리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그날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도 없었겠죠. 그야말로 그 당시에는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높은 그 수출 확대. 누군가가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금전적으로 희생하는 것도 있고 자기 노력으로 희생하는 것도 있고. 그 숫자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병원을 가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미신 기름을 발라. 그리고 가위로 여기를 막 때려. 그러고 나서 또 이래요. 그 블록이 넘어져서 많은 동료들이 깔려서 압사한 적도 있었어요. 사정을 하고 잠깐만 인사를 하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몇 번씩 차츰차츰 그 시장을 개척해 나갔죠. 대한민국의 현재를 잇게 한 수출 100억 달러의 신화. 과연 누구에 의해 어떻게 쓰여진 이야기일까요? 전쟁이 끝난 지 10년. 그러나 대한민국은 여전히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곳에 있었습니다. 당시 1인당 GDP는 94달러. 다른 개발도상국과 비교해도 터무니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굶어서 죽는 사람도 들어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초등학교를 다닐 적에 이 반에서 한 10% 정도는 이 점심 도시락을 싸오지 못하고 굶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소위 거지들이라는 건 자기 집도 없고 어디 먹을 데도 없어서 남의 집에 다니면서 구걸해가지고 밥을 얻어먹고 사는 애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60년 중반까지 그런 세상이었어요. 전체 인구로 볼 적에는 거의 절반이 절대 빈곤상에 있다. 이러는 것은 결국 최소한의 우리가 그 칼로리를 섭취하는 정도밖에 안 됐다 이런 얘기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 경제개발정책의 실무자로 참석했던 김적교 교수. 그렇죠. 58년도에 대학을 졸업하면서 그해 2월에 부흥부 기획국 관리과의 촉탁 4급으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1955년도부터 미국의 원조가 본격적으로 들어왔어요. 1년에 수억씩 막 들어오니까. 부흥부는 원조 자금을 관리하고 경제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곳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흥부가 원조를 전반적으로 관리 담당하는 그런 부서가 됐죠. 그 당시엔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참 비참하죠, 그 당시는. 조국의 흥망을 걸어놓고 정부에서 정력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국민에게 보다 더 알기 쉽게 이해시키고죠.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당시 정부는 1962년 1월 5일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합니다. 제1차 경제개발 계획의 목표는 경제적 자립을 위한 토대 마련이었습니다. 정부는 우선 국내에 흩어져 있는 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해 일반은행을 국유화하고 화폐개혁을 단행합니다. 하지만 국내 재정 확보를 위한 이런 정책은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하죠. 게다가 기간 산업을 건설하려면 막대한 외국 자본이 필요했는데 당시는 달러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급기야 외환 보유액마저 2년 만에 1억 달러 밑으로 급격히 감소해 국가 부도 상황까지 처하게 됩니다.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재경위원장으로 있던 유원식 씨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한국은행에서 브리핑을 받을 때 우리 외환 보유고가 2억 7천만 달러가 넘는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채 1년도 안 돼서 외환 보유액이 9천만 달러로 떨어졌다는 보고가 올라옵디다. 외환 부족을 더욱 심화시킨 것은 미국 원조 방식의 변화였습니다. 미국이 그 군사 정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원조를 끊어버렸어요. 그 당시는 이제 주로 무상 원조를 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린 무상 원조 이제 앞으로 못 주겠다. 그 대신에 차원을 주겠다. 미국의 원조가 끊기니까 그리고 또 통화 계획도 실패하는 그렇게 달러도 없죠. 국내 돈도 없죠. 그리 수출부터 먼저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중화권 좀 쉬라. 이건 조금 이따 하고 우선의 경공업, 노동집약적인 섬유산업, 피역산업, 고무산업 이런 간단한 게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수입개체 산업에서 경공업 수출 중심의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지원하는 것을 중점을 두었던 것이죠. 주로 광산물, 석탄, 그 다음에 중석, 그 당시엔 중석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수산물, 섬유류도, 직물 이런 것도 이제 뭐 가발도 나오고 말이죠. 이제 많이 이제 수출하기 시작했죠. 부족한 외화를 채우기 위해서는 뭐가 됐든 우선 파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축산물도 예외가 아니었죠. 한편 우리나라 돼지는 요즘 홍콩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 시장에 수출되고 있는데 작년도의 실적을 보면은 300만 달러, 그리고 금년도에는 11만 두를 수출할 계획으로 약 440만 달러의 외화를 획득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설탕이나 쌀과 같은 흔한 품목은 물론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들도 수출 품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쥐잡기 운동을 했어요. 쥐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 쥐 가죽을 팔아야 되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학생들한테 쥐를 잡아서 그 꼬리를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쥐잡기 운동에 참여시켜서 그 꼬리를 학교에다 제출한 적도 있습니다. 1960년대 쥐 가죽은 대한민국 효자 수출 상품이었습니다. 돈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팔아야 했습니다. 수출에는 도시와 농촌이 따로 없었습니다. 가민수업 수출 현장. 이 당시 우리나라 부녀자들의 머리카락을 이용해서 만든 가발이나 속눈썹 등은 해외 시장에서 환영을 받았습니다.
머리카락을 저울에 달아 거래하기도 했고 농촌 부녀자들의 섬세한 손길로 만든 가발과 속눈썹은 우리나라 수출 증대에 큰 몫을 차지했습니다. 어머니나 이런 분들이 머리카락이 아직도 남아 있으면 굉장히 다양스러워요. 그때는 가발이 굉장히 중요한 수출 품목이었는데 플라스틱 까만 실로 만든 게 아니라 사람 생머리 있잖아요. 이거를 주로 이제 못 사는 시골 아가씨들 머리 이렇게 잘라가지고 생머리로 파니까 미국 사람들이 잘 사가지 당연히 누가 생머리를 가발을 한다고 이거 머리 자르겠어요. 예, 그런 것까지 다 합해가지고 1년에 계속 40%, 50%, 40%, 50% 그러니까 나라 분위기가 적어도 수출하는 그 부문 주변의 그 분위기는 아주 우리가 진짜 빨리 잘 되는 줄 알고 있는 것이죠. 이런 노력의 결과였을까요? 1964년 11월 30일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합니다. 그리고 이날을 수출의 날로 지정하지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실질적 설계자이자 집행자였던 당시 오원철 상공부 국장은 이렇게 회고합니다. 저녁 10시경 드디어 1억 2천만 달러의 수출 목표가 달성되는 순간 대기하고 있던 상공부 직원들은 모두 감격의 만세를 불렀다. (12월 5일) 수출 1억 달러 달성을 기념하며 제1회 수출의 날 기념식도 열렸습니다. 1억 달러 수출의 의미는 우리가 해낸 경제성장의 첫 성과이자 경제 자립을 향한 첫 신호탄이었습니다. 합판을 비롯한 광산물, 섬유 분야의 다양한 기업들이 우리나라 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수출의 핵심은 경공업이었습니다. 1961년에 총 수출액은 4,290만 달러에 불과했으며 공업 생산품은 불과 22%였는데 22%에서 64.4%로 증가, 우리나라의 공업 발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출만이 살 길이라는 절박함으로 수도권에는 대규모 수출 산업단지가 조성됐습니다. 수출 산업단지는 섬유와 봉제를 중심으로 경공업의 메카가 되었고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간절한 꿈들이 수출 다리를 통해 해외 시장으로 나아갔죠.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한 축이었던 섬유 패션 산업의 발상지, 평화시장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이곳에서 1960년대 봉제 일을 했던 신순애 씨를 만났습니다. 가끔 오죠. 근데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몇 년 있다가 시작하긴 했구나. 그때는 여기가 그냥 개천이었어요. 개천이어서 저쪽은 터미널이었고 여기는 이제 공장이었는데 그 시절에 선풍기가 있었나? 없었던 것 같은데 66년도에는 선풍기 없었던 것 같아요. 그녀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채 전라도 남원에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평화시장 여성 노동자였던 신순애 씨는 아직도 또렷하게 그 시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66년도에 들어왔을 때는 여기가 터미널이었어요. 그래서 지방에서 밤새고 올라와서 여기다가 와서 여기 평화시장에서 물건을 도매로 사서 다시 내려가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쪽 평화시장 3층에는 제가 삼양사 12살에 처음으로 취직했던 곳이 여기 3층이고요. (1962년도) 3월 달쯤 됐어요. 몇 살이죠? 13살. 개인적으로는 아버지가 아팠고요. 아버지가 3.1운동 하시다가 산으로 피해서 그 이후로 계속 편찮으셔서 생활을 엄마가 책임져야 돼서 엄마를 담은 100원이라도 돌봐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뛰어들 수밖에 없었죠. 평화시장은 부분적으로 새 단장을 했지만 좁은 골목 같은 이 구조는 옛 모습 그대로입니다. 특히 1960년대 당시 봉제 공장의 흔적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봉제업은 섬세한 손길과 집중력이 필요한 작업이 많았습니다. 신순애 씨는 13살 나이로 블라우스를 만드는 공장에 취직해 일을 시작했습니다. 재봉사 보조로 시작한 첫 직장 생활이었죠. 저기 저렇게 딱 다락이 딱 저렇게 생겼었어요. 그래서 저로 올라가면 이 위에서 이제 미싱이 있었죠. 미싱이 7대가 쭉 있었어요. 그러면 창문 뭐 예를 들면 1번, 7번, 5번, 3번, 2번, 1번 뭐 이렇게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시다 7명 짝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층 내려오면 재단판, 재단사, 재단보조, 그 다음에 이제 시야계 이렇게 있으면 거기서 물건 해서 시다들은 물건 다 된 거 끌어안고 한쪽으로는 한 손으로는 저 계단 잡고 한쪽으로는 옷을 끼고 내려와서 다 된 거 주고 다시 또 일감 받아서 또 올라가고 그렇게 계속 반복되는 일을 한 거죠. 14명의 여공들이 이 다락을 오르내리며 끊임없이 옷을 만들어냈습니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이었지만 여공들의 꼼꼼한 손길 덕분에 반품이 적었고, 덕분에 한국 섬유 제품은 해외에서 큰 경쟁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진열할 새가 없었죠. 샘플로 한 10장 정도만 놔두고 그 포장하고 판매하기가 바빴죠. 물건, 되게 싸놓을 물건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만들기가 무섭게 팔렸어요. 그 시절에는. 한창 나이에 얼마나 고단했을까요? 하지만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버텼습니다. 미싱사만 되면, 저는 미싱사 되면 그 당시 3.1 빌딩이 제일 큰 거였는데 미싱사만 되면 그것도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안 쓰고 모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가족들이 굶지 않고 내가 고생하지만 그걸로 밀가루라도 먹을 수 있으니까 그게 낙이었죠. 그게. 그리고 아버지 약값을 조금 대주는 게 그래도 어쨌든 아버지가 좋아하시니까 그걸로 만족했죠. 저마다의 꿈을 안고 그들을 일하게 하는 이유였죠. 산업 현장을 일군 이름 없는 청춘들. 그들이 흘린 땀과 눈물이야말로 경제 성장과 자립이라는 거대한 수레바퀴를 이끈 힘이었습니다. 모든 길은 수출로 통하고 있었습니다. 눈부신 저국건설 대양로 바다 나가자 우리들도
전선에 줄기차는 역으로 수출려서 웃으며 복된 살림 함께 이루자. 노동자들의 헌신으로 수출 산업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해 나갑니다. 경제 발전이라는 큰 목표 아래 머나먼 타국으로 떠난 젊은이들도 있었습니다. 독일로 떠난 광부와 간호사들의 외화벌이, 일본으로부터 받은 한일 청구권 자금, 그리고 베트남 전쟁 참전을 통해 얻은 미국의 경제 지원금까지. 당시 젊은이들의 피땀 섞인 외화들은 경제 도약의 핵심 종잣돈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외화를 확보하는 건 경제 성장에 있어 원료를 확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수출 기업들에게 파격적인 지원도 합니다. 수출한 기업에게는 세금도 하나도 안 내고 관세도 안 내고 시중금리가 한 15% 16% 됐으면 7% 8% 그러니까 기업들이 죽게 하며 살기로 수출의 총력전을 기울였습니다. 당시 국가 경제를 이끌었던 주요 인사 중 한 명이었던 김학렬 경제부총리. 그는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아버지로도 불리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은 물론 경제정책을 주도했기 때문입니다. 2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한 거는 경제기획원 차관 때 수립을 했고, 그리고 그 2차 5개년 계획을 추진한 거는 부총리로서 추진을 한 거지. 근데 수출이 갑자기 늘어날 수가 없잖아요. 외국 가서 저 한국에서 왔는데 이거 저 신발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신발 하면 그러면 뭐 하는 놈이야? 그쪽 입장은 그러지 않겠어요. 사람 무역 거래 제일 중요한 게 신용인데 그거를 뚫고 가는데 이제 중요하게 작용했던 게 이게 정부가 보증하는 저거다. 정부에서 한국 정부는 수출에다가 그냥 수출 제일주의 이래가지고 온갖 지원을 다 해준다. 그리고 무슨 탈이 나는 경우에 그 지불 보증 이런 것도 해준다. 이 수출보험제도는 수출업자로 하여금 국제시장에서 과감하게 수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이 일단 사고로 발생했을 때 앞으로는 그 손해를 정부를 대행해서 이 보험공사에서 보상하게 됩니다. 수출에 관한 전략과 문제점을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여 회의하는 수출 진흥 확대 회의도 개최합니다. 지금 지사의 직원이 몇 명 나가 있어요? 현지 인원이 4명 있습니다. 대사이기는 인원이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 인도네시아에 나가 있는 건 한 일만 둘씩 지원해주죠. 외환은행장 나와 있어요? 외환은행도 지점 낼 계획이 있습니까? 수출 진흥 확대 회의는 탁상공론만 일어나는 그냥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수출 최전선에서 뛰는 이들의 고충을 직접 들으며 기관 간의 문제도 해결하고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였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노력 끝에 1970년 대한민국은 수출 10억 불을 달성합니다. 첫 수출의 날 이후 6년 만에 10배가 늘어난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자신감을 얻은 정부는 수출 100억 달러를 향한 의지를 불태웁니다. 산업 기반을 다지기 위해 중화학공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서는데요. 대한민국 산업화의 큰 흐름이 이때부터 바뀌게 됩니다.
김학렬 경제부총리는 이 흐름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죠. 우리나라 그때가 마침 경보 제품으로는 더 이상 이제 수출이라든가 산업화가 더 이상 그 속도로는 유지가 될 수가 없다고 나라 안팎으로 다 그렇게 느낄 때예요. 그래서 중화공업으로 가야 돼. 그 60년대 경공업 시대에서 70년대 중화공업으로 가는 69년서부터 71년 사이에 우리 아버지가 부총리를 했어요. 72년 3월 달에 돌아가셨거든요. 그거를 딱 글을 쓰면서 제일 마지막 말이 영웅의 시대는 가고 보통 사람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썼어요. 그게 제일 마지막 라인이에요. 네. 김학렬 부총리는 최장암으로 퇴임 후 2개월 만에 향년 49세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경제대국을 향한 그의 꿈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1973년 1월 12일 정부는 중화공업화를 선언합니다. 1월 12일 첫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 전반에 관해 소신을 밝혔습니다. 자유경제체제를 계속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한 중화공업화와 농공격차 해소를 위한 농수산 부문의 투자 확대, 수출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한 전 국민의 과학화 운동을 밀고 나가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중화공업화 선언에는 에너지, 철강, 조선과 같은 핵심 산업을 키워 수출 100억 불에 한 걸음 더 다가서려는 국가적 결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1970년대 세계 선진국들은 하나같이 중화공업이 발달한 국가들이었습니다. 중화공업은 자본과 기술이 집약된 산업으로 후발 국가들이 쉽게 추격하기 어려운 분야였기 때문이죠. 결국 이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국가 경제 도약에는 유리하다는 전략을 우리 정부는 세우게 됩니다. 중화공업이라고 하는 것은 중공업과 하업공업의 합성합니다. 철강, 그 다음에 비철금속, 그 다음에 기계, 조선, 전자, 석유화학. 중화공업 정책을 총괄 관리할 전문가 조직이 필요했습니다. 중화공업 기획단이 신설되었고 김광모 씨는 1974년 부단장으로 합류합니다. 그는 젊은 시절 상공부 석유화학과장을 거쳐 박정희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까지 지낸 인물입니다. 전 내각이 결사코 반대했습니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나라가 망한다. 중화학이 무슨 애들 장난인 줄 아느냐. 시험만 머리 들어가는데 어떻게 돌아갈 반대한다.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이것밖에 없다. 이게 망한다 해도 절대 망하는 게 아니고 오시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이게 나라가 망한다 하는 것은 얼토당토는 얘기다. 이거는 내가 책임진다. 이렇게 해서 중화공업이 내각에서 받아들여져요. 먼저 고려된 건 입지였습니다. 원료 수입과 완성품 수출이 쉬운 지리적 이점이 무엇보다 중요했죠. 울산자유공장 건설개발 3만 5천 바렐 고유자금 1,600만 불. 아니 이게 이 근거입니다. 대규모 석유화학단지의 후보지로 여러 지역들이 거론되었습니다. 그것이 임해공업단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철강공업단지, 조수공업 바다가 있어야 돼요. 넓은 망망대해가 있어야 돼요. 항구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육지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반임해공업단지라야 하고. 창원, 울산, 여수, 포항 등 전국의 산업을 배분하고
최종 결정은 중화기획단이 내렸습니다. 울산에는 조유공장을 주로 한 석역단지, 발전소, 비료공장이 들어섭니다. 그리고 대안에는 지금 현대그룹, 미포, 수리존소, 전화동, 조선소, 그 다음에 자동차단지 하는 단지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혁명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둥이 될 울산공업센터의 기공식이 역사의 증인들이 모인 가운데 경상남도 울산만에서 성대히 거행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공장이 들어서며 정부 주도형 산업도시로 탈바꿈한 울산. 울산은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며 한국 경제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작은 어촌 마을이 국가 경제 성장을 이끄는 산업기지이자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도시로 성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울산공업단지가 성공하느냐 마느냐 하는 게 전체 국가의 공업을 성공시켜봤느냐 하는 그런 결과가 됐어요. 그렇게 울산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업도시가 되었습니다. 미포와 온산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조선업과 석유화학공업이 뿌리를 내렸고 자동차와 철강 산업까지 더해져 명실상부한 중화공업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대한민국 조선업의 시작을 함께한 기술자를 만났습니다. 이재실 씨입니다. 그는 대한민국 최초의 유조선 애틀랜틱 배런호를 설계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1970년 3월) 제대 후 대한조선공사를 거쳐 현대중공업에 입사한 이재실 씨. 당시 울산은 지금의 모습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울산 도착해서 들어오는데 조선소 간다는데 산길로 이쪽 산길로에서 이렇게 계속 들어오니까 웬 조선소가 산속에 있나 왜 산으로만 가지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숙소에서 내려서 쉬고 그 이튿날 내다보니까 큰 바닷가였어요. 근데 보니까 앞에 보니까 도크를 판다고 땅을 휘집어 놓고 그러고 있었는데 거기서 그 땅을 파면서 배를 지은 거죠. 이곳은 헐벗은 포구에 지나지 않았고 여기다 20만 톤급 이상 대형 조선소를 차린다는 것은 불과 2만 톤급 선박 근설의 경험밖에 없는 한국으로서는 무리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반세기가 흐른 지금 바닷가 시골 마을은 거대한 산업 인프라를 갖춘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이재실 씨는 그 모든 변화의 산 증인이죠. 그렇네요. 지금 보면 뭐 참 많이 새롭네요. 예전에는 전부 허허벌판이던 게 이렇게 됐고 저 건너다 보이는 장생포도 집만 있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저렇게 변했고 지금 이렇게 커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그때만 생각하면 전혀 뭐 예상 밖으로 커진 거예요. 1970년부터 2017년까지 조선업 한 길을 걸어온 이재실 씨. 그러나 처음부터 설계 업무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부산으로 제대해가지고 내려왔는데 갈 데가 없는데 마침 조선공사에서 사람을 모집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현장에 용접하러 갔는데 현장에 근무한 지 몇 달 안 돼서 설계해서 저를 픽업해다가 설계로 키운 거예요. 설계 요원으로. 그래서 설계를 하기 시작했죠. 우리 설계실의 모습인데 설계실의 책상이 2.1m, 1.8m 되는 책상을 가지고 한 사람이 이 테이블을 하나씩 썼어요. 그때 놓고 심지어 설계할 때 이 윗부분에 설계를 할 때는 배를 깔고 책상 위에 엎드려서 그림을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첫 설계의 기억은 생생합니다. 그게 작은 페트롤보트 600톤인가 몇 톤짜리 페트롤보트 배관 설계였어요. 화장실 배관부터 해서 그 배 안에 왔다 갔다 하는 음료수 또는 기름 배관 뭐 이런 것들을 배치하는 설계를 했죠. 밤샘 야근은 기본, 웃지 못할 해프닝도 많았습니다. 사실 그 밤길에 야근하고 퇴근하다가 숙소로 오다가 논두렁에 빠져서 뒹굴어서 흠뻑 젖은 사람도 있고, 심지어 그 논두렁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똥통이 있어요. 거기에 빠져서 또 한참 허우적된 사람도 있었고, 그런 그 밤길에 아무것도 없는, 불빛도 없는 데였으니까 그런 사건들도 많았지만 그걸 다 이겨낼 수밖에 없었어요. 잘해야 된다, 꼭 이걸 해내야 된다는 그런 그 마음가짐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만드는 배가 우리나라 최초의 26만 톤 유조선이었기 때문이죠. 그 전에 한국에서 진수한 가장 큰 배가 18,000톤짜리였어요. 근데 그 18,000톤짜리에서 갑자기 26만 톤짜리 배를 설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차이가 커요. 그 26만 톤짜리 말이 26만 톤이지 배 길이만 360m가 넘습니다. 폭이 60m 가까이 되고요. 파는 중에 파면서 도쿠를 건설하면서 배를 설계를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도 없이 평일에도 11시까지, 밤 11시까지 일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많았죠. 공장을 건설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초대형 선박을 만들어 세계에 알림으로써 조선 입국의 무한한 가능성을 실증해 보이게 됐습니다. 애틀랜틱 배런호 진수식 날. 불가능을 현실로 바꾼 날이자 우리 손으로 만든 배가 세계를 향해 첫 항해를 알린 날입니다. 너무도 감격스러운 날이었기에 이재실 씨는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오죽하면은 첫 배가 진수했을 때 도쿠사이드에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우리 직원들 거의 다 모였을 거예요. 그 배가 뜨는 걸 보고 뜬다고 고함 치르면서 우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 데다가 이제 그 첫 배가 이제 선조한테 인도돼가지고 항해를 나갈 때 요 도쿠 앞에 이 게이트 있잖아요. 그 오션으로 나가는 그거 빠져나갈 때 그 방파제에서 많은 사람들이 손 흔들면서 빠이빠이도 하면서 울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날 오후 중공업 전시관을 찾은 이재실 씨. 누군가를 기다리는 모습인데요. 좋아. 아유, 어떻게 또 먼 가지 오셨대요? 수고했다. 네. 그래. 아유, 잘 지내시죠? 잘 지냈지. 네. 2003년 정년 퇴직 이후 22년 만에 다시 찾은 옛 직장. 이재실 씨의 막내 아들 이수연 씨는 이곳에서 아버지의 뒤를 잇고 있습니다. 텐션이 여름 되면 겨울이면 줄어들고 여름 되면 늘어나잖아. 예. 그걸 위해서 이렇게 해놨고. 예, 저는 2007년도 7월 2일 날 좀 늦은 나이에 30에 입사를 했고요. 처음에는 이제 자재 운영부 자재를
자재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일을 하다가 지난 7월 1일부로 선행의장부라는 곳으로 발령을 받아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워낙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그 명성이 좀 누가 될까봐 가서는 안 되겠다, 아버지 얼굴 먹칠할까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정작 커서 결국엔 제가 여기 들어와 있더라고요. 여기 1호선이네. 아틀란틱 배런. 응. 이거 배관을 내가 설계한 거야. 이곳엔 이재실 씨가 설계한 26만 톤급 유조선 애틀랜틱 배런호도 모형으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사진 찍으신 거예요, 그때? 여기 지금 그 1호선 시운전할 때 사진 찍는 요거 그 데크 위에 요 윈치 주변으로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데크가 있어. 플랫폼이 있는데 그 플랫폼에서 찍은 거. 아버지 이름 있더라고. 그 배를 만든 사람이. 사람들이 옛날 도면 끝나면 내 이름 많이 있을걸? 예. 신입사원 현장 실습 봤는데 그 터그부터에 디자인드 바이 이재실 돼 있더라고. 26만 톤 거대 선박 위에 새겨진 아버지의 이름은 아들에게도 큰 자부심입니다. 그저 경외심이나 존경심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한 번씩 누군가가 물어볼 때 제일 존경하는 사람은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그 시대 때 아버지는 전쟁을 겪으시고 아마 우리나라의 현대사뿐만이 아니라 산업에 있어서는 최초의 그 단초가 되지 않았나. 저희 아버지나 어머님들은 그저 그냥 대단하신 분들이죠. 아마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있지 않나. 그냥 그저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 역사의 시작을 열어줬으니까. 한국의 조선 기술을 세계 시장에 알렸던 애틀랜틱 배런호. 애틀랜틱 배런호와 함께 한국 조선업은 세계 무대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수출 100억 달러를 눈앞에 둔 1973년 10월 4차 중동전쟁이 발발합니다. 이른바 오일 쇼크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나 한국은 건설사들이 중동 진출을 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게 되죠.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종합무역상사입니다. 종합상사의 세일즈맨들은 뭐든지 판다는 각오로 세계를 뛰었습니다. 참 옛날 사진들도. 강정식 씨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석유값은 올라가고 그러니까 원자재 값이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웠을 당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현대중공업이니 포스코니 뭐 또 그다음에 각각 그 석유화학단지니 뭐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그거를 팔아야 되는데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합상사들이 맡아서 그걸 수출해주는 역할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1975년 당시 정부가 삼성을 1호 종합무역상사로 지정한 이후 5개의 종합상사가 만들어졌습니다. 1975년 당시 정부가 지정한 종합무역상사는 총 5개 회사였습니다. 1976년엔 추가적으로 6개가 더 지정돼서 총 11개의 종합무역상사가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게 됩니다. 강정식 씨는 종합상사맨으로 입사해 뉴욕 지사 발령을 받게 되는데요. 첫 뉴욕 생활, 타지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죠. 저는 1974년 부임해서 갈 때는 여름바지 하나만 달랑 들고 갔어요. 여름옷 한 벌만.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이 들어가서 가부를 해가지고 뒤집어 쓰는 이 코트를 하나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쓰고서 거기 심부름 다니고 뭐 하던 때 사진이네. 너무 이건 눈물 나는 사진이네. 당찬 포부와 함께 왔지만 세계 금융과 산업의 도시 뉴욕에서 그를 맞이한 건 무관심과 외면뿐이었습니다. 사정을 하고 잠깐만 인사를 하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몇 번씩 찾아가서
안면을 트고 인사를 트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만나가지고 상황을 설명하는데, 우리나라 같이 그런 능력이 없는 회사들한테서 그런 걸 한다 그러면 콧방구도 안 뀌죠. 이제 그런 걸 설득하는 게 가장 어려웠어요. 하지만 한국의 종합상사맨들은 끈질겼습니다. 그들 덕분에 한국 제품에 대한 외국 바이어들의 인식은 달라졌고 수출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수출진흥 정책에 힘입어 국산 중장비의 수출도 크게 늘어났는데, 불도저, 크레인, 브레이더 등 각종 중장비를 1년에 600대씩 생산해서 지난 9월 말 현재 250만 달러어치를 중동 지역에 수출했습니다. 특히 당시 중동 건설 붐에 맞춰 철근 등 각종 건설 자재 수출도 주를 이뤘습니다. 오일머니로 활기를 띤 중동 지역에서 대규모 인프라 건설이 이어졌고, 한국은 철골부터 자동차까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갔죠. 철골 수출이 한때 붐을 이뤘어요. 항구에 들어가는 크레인 있잖아요. 그런 것도 새로 개발을 해가지고 제작해서 우리가 팔기 시작을 했고, 그런 거에 말할 수 없죠. 우리가 안 하던 거를 뭐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걸 해냈을 때 그 희열이라는 거는 그는 뭐 말로 표현하기로는 가슴 벅찬 그런 희열이고요. 그런 것이 저기 선진국들이 하던 것을 우리나라 같은 후진국들이 찾아서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그런 시장을 개척했다는 거, 막 그런 데 굉장히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여기는 새로 큰 도크가 마련된 인천항. 우리의 수출 상품들이 속속 산적되고 있습니다. (1960년대) 초 3천만 달러에 불과했던 한국 수출액은 1970년 중반 30억 달러를 달성하며 100배 이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성장을 이뤄냅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벗어나 세계 무역 무대에 당당히 올라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변화의 속도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죠. 이것은 수출의 최전선에 있었던 종합상사의 역할이 누구보다 컸던 것입니다. 특히 상사들은 그런 그 수출 정대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해외로 뛰고 그 달성을 위해서 주야로 24시간 열심히 일했습니다. 100억 불 수출 달성 시점인 70년도 중반에는 해운공사가 그 외국의 소위 컨테이너 전기선이라는 걸 다니기 시작해서 물량을 많이 운송했어요. 물량이 많아지니까 저희들도 신이 났죠. 신이 나고 소위 영업하기도 쉬워지고 물량이 없으면 배가 비어 다니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빈배로 다는 일이 없고, 어떤 때는 무역회사 수출입하는 사람들이 배를 못 구해서 막 그 선적을 요청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랬습니다. 1977년 12월 22일 100억 불 수출의 날, 사상 처음으로 수출 100억 불을 돌파한 기념식이 장충체육관에서 성대히 거행되었습니다. (1977년 12월 22일) 드디어 대한민국은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합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장충체육관에 모여 100억 불 달성의 기쁨을 함께 했습니다.
세계 선진국 중 하나였던 서독이 수출 10불에서 100억 불까지 이르는데 11년이 걸렸고 일본도 16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1970년에서 7년이 걸렸을 뿐입니다. 수출 100억 달러는 목표한 것보다 무려 4년이나 앞당겨 실현한 것이었다죠. 1964년 수출액이 1억 달러에 불과했던 것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기적 같은 성과입니다. 한강의 기적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동아시아의 경제 기적, 동아시아의 그 기적이라는 이런 학술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분명히 기적적인 성장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 기적적인 성장의 선봉이 한국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수출하고 관계가 있는 건 틀림이 없고요. 네. 그건 뭐 누구 한 사람의 박통의 덕도 아니고 노동자의 덕택도 아니고 공무원의 덕택도 아니고 모든 국민이 다 합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건 누구의 덕도 아니다. 모든 우리 국민 모두의 노력이다. 이제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답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한강의 기적. 누군가의 뜨거운 청춘, 누군가의 성실한 땀과 눈물이 만든 우리의 또 다른 이름이 아닐까요? 평화시장에서 여공으로 15년을 근무한 신순애 씨. 그녀는 늦깎이로 대학을 졸업 후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활동가가 되었습니다. 내가 10대 때 누군가 나에게 좋은 스승이 있었더라 그러면 내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3년째 지금 올해도 5명.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 주는 게 아니라 생활장학금이죠. 10대들을 후원하는 장학사업도 꾸준히 하고 있죠. 여공에서 당당한 노동자로 성장한 과정이어서 옳은 결정을 하고 부끄럽지 않게 잘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 스스로예요. 강정식 씨는 종합상사면에서 은퇴한 후 2001년 시인으로 등단하여 인생 제2막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경험들을 회사를 그만두고 나니까 그 좋은 경험들을 썩힌다는 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를 쓰면서 내 이 좋은 경험들, 내가 했던 그 많은 일들을 어떻게 하면 후배들한테 알려줄 수 있고 그런 걸 남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늘 했지요. 그 목표를 향해서 제대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남이 해주는 건 소용없어요. 그건 자기 업적이 되지 않는 거니까. 이재실 씨는 세계 바다로 향했던 그 첫 도전을 기억하며 그 시절에 자신에게 해주고픈 말이 있습니다. 다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처음 해보는 일이고 해서 신기한 것도 많았고, 그래서 의기투합도 잘 됐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내 젊은 시절을 돌아보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참 수고했다, 고생했다, 그 당시에 많이 수고했다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수출 100억 달러에서 6,838억 달러까지 70배가 넘는 성장.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국민 모두가 만들어낸 대한민국의 기적입니다. 그 기적 위에 우리는 또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앞으로의 변신 과정은 당연히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은 첨단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도록 해야 되는 거고, 우리의 첨단 산업의 가장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인공지능이죠.
어떻게 해서 이 인공지능 쪽에서 본격적으로 어떤 경쟁력을 가져가지고 이걸 갖다가 다른 어떤 수출품의 수출 경쟁력으로 연결시키는 거, 세계적으로 무역 환경이 완전히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응하는 게 결국은 앞으로 어떻게 수출을 갖다가 계속해 나갈 수 있냐 하는 그 열쇠가 되겠습니다. 다가오는 도전 앞에 우리는 또 어떤 이야기를 쓰게 될까요? 분명한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가 저마다의 자리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는 역사의 또 한 페이지를 기대해 봅니다.